간단하게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떻게 보셨는지 한일전. 저희도 이제 저거를 했는데 장 의원님이랑 같이 라이브를 했었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어, 일단 감정적으로 들었던 기분은 이게 생각보다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 좀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의 젖잘싸에 놀라고 몽싱와의 두 번 놀라고 씁쓸한 현실은 한국 축구가 30년은 후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조가스키 님도 오셨어요. 한 경기 내용보다는 한국 축구 끝났다라는 느낌. 뭐, 많이 아쉽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끝나간, 저희가 진짜 팬들이 끝나면은, 네,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는 축구를 계속 보고, 예, 국가대표팀을 응원을 해야죠. 뭐 지금 체제든 지금 감독이든 다른 감독이 오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감정이 나중에는 꼭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랬던 적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허무하기도 했고 조금 이 간격이 좀 꽤 많이 벌어졌구나라는 거를 두 눈으로 보니까 꽤 많이 아쉬웠는데 일단 제가 느꼈던 건 경기 자체에서 패배했던 요인들 뿐만 아니라 어 그냥 간격이 그냥 벌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도 같이 하겠지만 감독이 감독임지라 기대 내려놓고 월드컵 즐기려. 그럼요. 월드컵 그냥 즐기는 거죠. 네. 기대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제 체감은 동남아 국가조차 발전하려 노력 중인데 우리는 오히려 후퇴하고 지도부가 자리만 지키려고 너무 안일한 모습이 결과를 슬슬 보여준 거라 봅니다.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대회, 선수권 대회 U23 대회를 이제 중계를 어제도 했었는데요. 어, 한국의 포거스님 역시 경기를 많이 보신다는 거에 느껴지는 게 동남아 국가들 요즘에 발전 속도가 대단합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자국 리그에서 뛰는 어린 선수들 기반으로 되어 있는 팀들도 많지만 유소년부터 그리고 연령별 팀 그리고 국가대표 팀까지 하나의 일맥상통한 감독이 그리고 색깔이 입혀지면서 그 어린 선수들이 결과를 꽤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아직 저희랑 간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한 색깔은 꽤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동남아 현재 축구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감독들, 뭐 라오스의 하혁준 감독, 그리고 베트남의 김상식 감독,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뭐 신태용 감독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님도 지금 라오스에서 클럽팀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뭐 나병수 감독님도 라오스에서 에즈라라는 팀을 1위로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열려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동남아 축구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 사실 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일전이 있었다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고, 한일전 치고는 물론 장소가 용인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졌고 또 평일에 했던 경기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웠죠. 그 어떤 관심도가 그랬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편하게. 월드컵이 이제 1년 정도, 1년도 안 남았죠? 지금 7월이니까. 네.
모자 벗어라. 예, 모자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11개월 동안 어떻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조별 이제 투표도 할 거고 조별 추첨이죠. 투표가 아니라 조별 추첨도 할 거고. 빵상아준마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퍼거스님 전반전 보는 동안은 모리아스 감독에게 농락당한 기분이라 착잡합니다. 일본은 연령별 대표팀 감독과 그리고 성인 대표팀 감독이 같죠. 모리아스 감독. 오랫동안 일본이란 팀을 이끌고 있으면서 일본이란 팀이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게 점점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8강 정도까지 레벨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의 그 어느 팀들도 일본을 상대로는 꽤 많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독일과 스페인을 또 이겼던 그랬던 것도 당장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였죠. 빵상 아줌마 명보와 몽겨 나가는 게 답입니다. 조추첨 12월 5일 베가스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축구 원투데이 봄 3패하고 광탈할 뻔함. 태어나서 전술 1도 모르는 감독 처음 봄.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네요. 크로노님은. 한국의 퍼거스님이 20분 대였나? 우리나라 선수 데려다 일본 선수들이 자기 진영에서 터락박 축구하는데 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 영상을 좀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영상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작전판으로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할 건데 생각나는 장면들도 꽤 많으실 거고 보이시는 좀 봤던 뭐 그랬던 것도 꽤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이제 10분이 슬슬 되어 가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중간에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전술 이야기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원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원시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3백을 형제 홍명보 감독 체제 하에서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3백이라는 플랜 자체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우리의 플랜 넘버 원, 플랜 A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동아시아컵 대회에서 플랜 B를 좀 형성하기 위했던 1차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번 대회를 하는 걸 봤을 때 물론 주축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뭐 해외파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현재 다 빠져 있지만 그래도 현재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구상하는 것과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건 역시도 감독의 재량과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랜 B를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은 나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있어선. 근데 이제 거기서의 문제점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됐죠. 플랜 B를 준비했던 건 오케이인데 이 플랜 B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었냐? 플랜 B가 3백이어야 했냐부터 나뉘었고 3백을 사용했을 때 사실 3백이라면 저희가 백라인에 5백을 구상할 수 있는 수비적인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3백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는 3백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양쪽 윙백들을 높게 올리면서 3-2-5의 형태를 만드는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장전위원님 말씀을 조금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걸 이야기해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뭐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한 골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에서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변형 3백의 형태를 지금 3백의 형태로 착안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양쪽 윙백들이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어떤 색깔을 내는 게 이번 동아시아컵 대회의 주된 목표였다.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일본도 3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본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똑같은 형태로 맞부딪히게 된 상황이에요. 3백을 기반으로 한 축구에 전형적으로 포메이션 자체도 3-4-2-1의 형태로 동일하죠. 3-4-2-1의 형태.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가 오늘 이제 저희가 주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미국 멕시코 평가전을 좀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일본은 일본 스타일 축구를 하고 한국은 한국의 축구 스타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번 멤버들 월드컵 예선 멤버 때 소집된 선수들이 태반인데 이렇게 합이 안 맞춰져서 과연 이 선수들이 본선 엔트리에 들고 싶어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선수들에게도 뭔가 실망을 한 팬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앞으로 더 걱정. 네, 뭐 동아시아 팀들과 붙을 때도 간당간당하냐. 그냥 무생무치인 듯. 네, 일단은 제가 전술판을 들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뉘었는지. 네,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잘 보이시죠? 네, 무생무치 맞죠? 자, 일단 빨간색이 대한민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일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3백 기반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중앙이 박진섭, 왼쪽에 김주성, 오른쪽에 박승욱이었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 김문환 라인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공격 시에는 어떻게 됐나요? 중앙에 서민우와 주민규를 위치하고 서민우와 김진규를 위치하고 주민규가 최전방에 있었고요. 이동경, 나상호로 연결됐죠. 등번호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3백 기반으로 빌드업을 시도했을 때 저희는 대한민국은 조현우 골키퍼가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오히려 김주성과 박승욱 그리고 박진섭으로 이뤄진 3백만 남겨놓고 서민우 선수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서민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약간의 변형적인 4백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던 상황이 많았다는 거죠. 전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는 홍명보 감독의 어떤 경기 전에 준비했던 플랜은 아니었던 것 같고 워낙 지금 형태에서 압박을 받는 순간들이 좀 많았다 보니 서민우 선수의 개인 재량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볼을 받으러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김주성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4백 비슷한 느낌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진규 선수는 오히려 약간 위치가 가운데 쪽이나 이 메잘라 특히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이동경이 조금 더 좁히고 그 다음에 주민규는 최전방에 머물고 그리고 나상호가 여기 있고 터치라인에 이태석과 김문환이 위치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축구 이번 일본전의 전형적인 빌드업 형태였어요. 서민우는 삼성과 밑에 백라인을 오가면서 4백과 3백을 오가는 빌드업을 했고 근데 지금 김진규 선수가 여기로 빠져 들어가서 중앙 지역에서 특히 왼쪽의 공격 지원에 나상호가 안쪽 동선 혹은 터치라인을 벌릴 때를 사이를 보고 있고 이동경 선수는 오히려 조금 좁히죠. 이동경 선수 빌드업 시에는 그래서 이동경 선수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디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더라도 어디가 공백이 발생하죠? 여기입니다. 지금 빵상 아줌마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이 비어요. 중앙이 비어서 지금 이렇게 됐던 라인과 여기서 김진규 선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했을 때에 따라서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빕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를 볼 때 팬들이 우리 왜 중앙이 없어? 가 된 거예요. 우리 왜 중앙이 없지가 지금 이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설명 다 들었죠? 서민 선수가 후방 빌드업 시에 백포, 그러니까 변형 백포 형태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중에 반응한 것들이 많아요. 서민 선수가 이거는 내가 볼을 받을 밑에 왜 볼이 안 들어오니까 중앙까지 여기 있을 때 상대 압박이 거칠게 지금 압박을 붙여보면 예를 들어서 공격 라인에 이렇게 맨투맨 압박이 들어왔죠. 일본은 맨투맨 압박을 쓰니까 들어오면 서민호 선수가 볼을 받기에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이거 전술파 많이 안 흔들리죠? 네. 이 상태에서 맨투맨 압박으로 들어오니까 서민호 선수가 볼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폭백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뭐 축구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스포츠다 보니 당연히 상대에 대응하다 보면 저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뭐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조금 안 됐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생각을 했다면 서민우 선수라든지 혹은 김진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려고 상대 수비를 해줬다면 오히려 이 공간은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왜냐? 여기에 약속돼 있어서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선수의 위치를 바꿨지만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죠. 물론 말처럼 선수들이 이렇게 일로 가다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규 선수를 여기에 위치를 했다라는 것부터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경기를 풀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기를 풀면서 중앙이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일본의 압박에 서민우가 주민규가 밀려나게 되면서 김진규가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가 뭐 흔한 말로 가운데가 통짜가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한국부터 대한민국도 설명했지만 변형 백포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백에서 변형 백포 라인을 만들었다고 서민우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게 이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터치라인에서는 양쪽 윙백들이 있는데 양쪽 윙백들은 터치라인에서 고정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기 위한 간격 유지에 1차적으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간격 이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축구에서도 꽤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맨투맨 압박이 다 붙어 있죠. 이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볼이 배급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 전반 중반부터 이동경 선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도 저희가 지금 공격시라고 가정했을 때도 이동경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풀어주는 게 결국에는 이쪽 센터백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동경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전달하는 것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본의 형태를 여기서 잠깐 볼게요. 넘어가서. 자, 일본도 똑같은 3백을 섰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수비 시에는 5-4-1의 형태거든요. 네, 5-4-1의 형태. 네, 5-4-1의 형태가 도입이 되겠죠? 이렇게 위로. 일본을 빌드업할 때 기본적으로 이날도 오사코 키퍼를 빌드업 시에 가담을 시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모치스키 헨리 선수, 모치스키 헨리 선수를 위쪽으로 올려요. 센터백 라인 3명이
자 잠깐 네 여기 윙백이라 치면은 센터백 이렇게 3명 있고 이 윙백인데 모치스키 헨리를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변형 키퍼를 활용한 4백 만듭니다. 네, 조가스키 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뭐 자카 같은 경우는 3백 앞에서 패스 이어주던데 이걸 왜 따라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따가. 일단 키퍼를 씁니다. 이게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1번 키퍼를 빌드업 시에 가담을 시킨다. 아예 키퍼가 이쪽까지 나와서 빌드업 시에 4백을 만듭니다. 키퍼 위치가 낮으면 백라인이 내려가요. 다 같이 내려와요. 간격 유지되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 변형 3백을 쓰는데 변형 4백을 만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전술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이런 전술을 많이 쓰죠. 레알 마드리드의 알론소 감독이 3백 기반으로 4백을 변형시키면서 빌드업을 하는데 보통은 4백에서 3백 변형이 훨씬 쉬워요. 예,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한 명만 옮기면 되니까. 근데 3백에서 4백을 변형시키려면 한 명이 밑으로 내려오고 한 명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전술이거든요. 후방 빌드업에선. 근데 기본적으로 아직 월드컵 이 선수들 월드컵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선수들이 변형 4백을 만듭니다. 혹은 미드필더인 한 명이 내려와서 변형 4백 만들면서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오른쪽 윙백이 죄송합니다. 반말했네요. 오른쪽 윙백이 높게 올라갑니다. 오른쪽 윙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아예 이쪽 동선을 가져가고 그러고 왼쪽에 이 선수 소마유키 선수가 빌드업이 키입니다. 소마유키가 빌드업이 키가 되고 소마유키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안쪽 채우면서 후방 빌드업에서 이렇게 시도가 돼요. 윙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볼을 잡아요. 여기서 두 번째 빌드업을 풀어내는 패턴은 소마유키 양쪽 윙백대로 활용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골키퍼를 사용한다 1번, 두 번째 양쪽 윙백들의 동선이 다르다. 오른쪽은 안으로 넣습니다. 직선 플레이로 해서 안으로 넣어요. 그러면서 윙어처럼 활용해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전형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볼 수 있는 선수 한 명이 프리해지죠. 이 선수가 계속 공수로 오가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소마유키는 왼발 오른발을 다 씁니다. 특히 오른발을 잘 써요. 소마유키가 여기에 배치가 됐다는 건 안쪽으로 선수들이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소마유키는 여기서 이쪽으로 킥을 날려주는데 굉장히 능한데 이건 역발 윙어 배치예요. 역발 윙백 배치죠. 역발 윙백 배치. 이거 역시도 굉장히 현대축구, 유럽축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랜이죠. 이 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실점했던 장면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압박을 저희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나상호 선수가 슈팅이 골대 맞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수선해져요. 오케이. 볼이 나왔어. 여기서 일본이 한 명 나왔어. 압박 이렇게 센터백 5명, 수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근데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 때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제가 봤을 때는 타티카 유키 선수였던 걸로 보이는데 타티카 유키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아요. 줘요. 내줘요. 그리고 뜁니다. 이거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주고 뜁니다. 그럼 이 백라인 다 내려가거든요. 주고 뛰는 순간 미드필더 간격 사이로 들어와서 주고 뜁니다. 바로 뛰어요. 그냥 바로 뛰어서 그러면 수비가 우리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막 이렇게 허겁지겁 내려와요. 근데 이 선수만 보시면 어떻게 뛰냐면 주고 뛰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센터백 라인이 막 이렇게 내려왔어. 공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 사토유키 선수가 여기서 크로스할 타이밍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아시죠? 크로스 올라와서 꼴른 거. 거기까지 딱 왔을 때 어떤 형태냐면 이 호마유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센터백 한 명 데리고 그냥 사이드로 빠져버려요. 그때 어떻게 됐나? 우리는 이미 공격에서 올라가 있고 일본 선수들 막 올라오는데 오른쪽에 있었던 그 모치스키 헨리 선수도 올라오고 여기서 공격 2명 한 번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저메인료가 지금 톱이 데려갔던 센터백 뒷공간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크로스 올라오고 골.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3가지가 다 나왔죠. 중앙에 공간 분리됐던 거,
물론 이건 빌드업 C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 소마유키를 왼쪽 윙백으로 쓰면서 공격 시에 접고 오른발 올릴 수 있는 거, 후방 빌드업 시에도 오른발 쓸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최전방 스트라이커 타티카유키 그냥 볼 잡고 주고 그냥 직선으로 백라인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 센터백들은 이 선수를 당연히 막아야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 밑으로 내려가려고 쭉 내려가니까 백라인 그대로 쭉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얘 따라서 내려간 이 동선 사이로 공간은 그냥 비고. 사실 이거는 저는 집중력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걸 집중력으로 어떻게 막아요? 상대 수비 다 데려가서 백라인 다 밑으로 내려놓으면 당연히 센터백 구멍 생기는데, 여기를 안쪽에서, 그것도 뒤쪽에서 돌아오는 애가 이렇게 잘라 먹으면 이거는 그냥 아예 플랜으로 먹은 거죠. 지금 그냥 제가 세 가지 딱 설명드렸는데 그거가 그냥 종합적인 버전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적으로 조금씩 다 다르고 한국이 더 잘했어요. 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이제 이따 이야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전반전 내용은 형태 자체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는 3백이지만 4백 빌드업을 저는 했다고 보여져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했냐? 서민우의 개인 재량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김진규의 개인 재량에서 시작이 됐던 거다. 왜냐면 의도했다면 이 중앙 공간을 그렇게 분리시키진 않았을 거다. 압박에 의해서 서민우 선수가 볼을 좀 더 편하게 받기 위해서, 이거는 미드필더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물론 이게 이제 제가 뭐 감독도 아니고 뭐 일개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됐었다 저렇게 했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봤던 축구들 그리고 유럽 축구들을 좀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센터백 3명이 고정되지 않아요. 절대. 문제는 뭐냐, 요즘에 센터백 3명이 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센터백 3명이 미드필더와 바꾼다든지, 혹은 센터백이 와일드하게 들어가면 미드필더가 채우는데, 서민우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김주성이 더 올라갔어야 됐고, 박승욱이 일로 왔다면, 뭐 김진규가 일로 내려왔다면 박승욱이 더 올라갔어야 됐고, 이 위치가 계속 조금씩은 바뀌었어야 돼요. 그래서 박승욱이 올라가야 김문환과 이태석을 활용할 수 있는 이 툴이 연결이 됐어야 됐는데, 이거를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볼이 한두 번이라도 계속 가서 여기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횟수도 적었고, 이걸 내려오면서 박승우 선수가 그냥 일로 드리블을 치는 경우는 있었어도 김문환 선수에게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오버래핑 간다,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변형해서 4백을 했지만 의미가 전혀 없다. 이거는 그냥 선수의 개인 판단으로 했었고, 반면 일본은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매끄럽게 만들었다. 그럼 이건 저희는 이제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얘네가 의도한 상황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의도해서 여기다 오른발 선수를 배치를 했으니까. 윙백인데. 네. 이런 거에서 좀 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선수의 감독 역량 차이고 하죠. 김주성 선수도 조금 더 전 높게 올라가도 됐다고 봐요. 네. 김주성 선수도 저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왜냐면 김주성 선수 발밑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왼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올라가고,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의도했던 상황들이 아닌 상황으로 경기를 했고, 그 상황에서 미드필더 간격은 벌어졌고, 중요한 건 뭐였다? 양쪽 윙백들의 활용 툴이었다. 여기 오른발잡이 배치한 거 저는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보이고, 이쪽에 있는 선수는 또 어떻게 뛰나요? 안쪽 돈 다음 가운데로 뛰어요. 저 이 선수 거의 글쎄요, 뭐 감히 비교 안 되지만 완전 툴은 둠프리스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뛴 다음에 안쪽으로 계속 뛰고, 그래서 이쪽 터치라인을 계속 이 선수가 파고, 이쪽 파고, 그러면은 아무리 3명의 센터백이 있는 5-2-3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럼 윙어가 없거든요. 5-2-3은 윙어가 없어도 안으로 좁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뛰면. 근데 우리는 볼을 받는 위치 자체가 여기 있었어요. 그쵸? 강계리님도 지금 웃으시는데, 레알 둠프리스, 둠프리스 영상을 봤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봤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왜냐면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둠프리스가 압도적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마 당연히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겠죠. 저희도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데. 무슨 얘기했었지? 네, 어쨌든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의 윙어를 좀 다르게 활용한, 윙백을 다르게 활용한 게 결과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앙 공간에 많이 벌어진 채로 전반전이 끝났죠. 네,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알았다고 저는 또 일본이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 공간을 일본이 또 노렸던 게 뭐였냐면 자꾸 롱킥을 이 뒤쪽 공간으로 때려요. 지금 경기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태석과, 다시 이렇게 좁히죠. 네, 김문환과 이태석의 뒷공간으로 공을 계속 뿌립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러면 공을 열로 뿌리면 쫓아가죠. 예를 들어서 이 선수, 김문환 선수가 공격에 나가 있어. 그러면 결국엔 센터백이 딸려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센터백 사이 공간을 좁혀줘. 이 공간 다시 비는 거예요. 이 공간 다시 빈다. 반대로 이쪽에 때려. 그럼 내려가. 쫓아가. 어차피 볼 패스 생각도 없어 얘는. 보면은 그냥 공을 불안전하게 방출시키는 것만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일로 계속 때려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경합이 안 되는데, 경합이 목적이 아니었더라고. 백을 계속 내려요. 한국 백을. 올라와 계속 내려. 그러면 뛰어 벌어져. 근데 여긴 치명적으로 뭐가 있어? 주민규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민규가 선발 출전했을 때는 주민규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직적으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주민규 선수 여기서 딱 버텨주고 내주고 혹은 박스 근처에서의 이건데, 그러면 여기가 그 터치라인이 이미 벌어져 있어. 백 계속 내려. 미드는 계속 뛰어. 서민우 선수하고 김준규 선수 제가 볼 때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왜냐면 터치라인은 나상호 선수는 여기 터치라인 기다리고 있고, 이동현 선수가 여기서 수비 가담을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동현 선수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야말로 빈자리 메꾸나 계속 뛰고 있고, 윙백들은 올라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와, 백라인 내려가, 사이 공간 채우러 내려와. 그럼 일본 선수들 다 일로 올라가 있어. 네, 의도적으로 뒤를 때립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게 쟤네가 공중볼로 싸우려고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뒤 내려서 백 레인 내리는 겁니다. 그럼 팀 백을 내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내리잖아요. 위에부터 밑에까지 공을 일로 보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내려가면 일본 입장에서는 위에서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백을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안 내려가, 야 우리 안 내려갈 거야, 백 내려? 그럼 수비가 알아서 처리하게 둘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사이 공간에 일본이 다 싸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수비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공 내리면서 이 사이 공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볼 한번 잘못 방출돼,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우리 이쪽 기서 뒤쪽으로 갔다가 이 볼 잘못 방출돼서 여기서 찬스 맞은 거 전반전에 꽤 많았을걸요. 제가 경기를 꽤 많이 돌려봤는데,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쪽 때린 다음에 뒤쪽에서 볼 나온 거 여기서 볼 계속 채갔죠. 그래서 센터백 오버래핑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슈팅 때리던 거 빗나간 거, 그것도 여기서 싸가지고 여기서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퍼스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서민우 선수와 김진규 선수는 현재 폼이 저는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합상 일본을 상대할 때는 사실 어떻게 묶어봐야 되냐면, 김진규와 서민우, 주민규 3명을 묶어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3백을 쓰고 있으면은 숫자적으로 어디가 유리하냐면, 최근 3백은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숫자적으로 최근 3백이 유리한 데는 어딘가요? 지금 5-2-3의 형태거든요. 여기가 B죠. 대신 가운데가 강해집니다. 가운데가. 기억하세요. 축구는 3백을 쓸 때는 가운데가 강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최근 트렌드는 그래요. 최근 트렌드. 왜냐면 이게 늘 타겟터가 위치하는 게 아니고 늘
뭐 예를 들면 늘 윙포들이 터치라인만 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백들의 전진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현대축구라서 안쪽 싸움에 다 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백 쓰는 팀들은 여기가 강합니다. 예. 이거는 축구를 보시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3백. 근데 그렇다고 중앙 싸움 하려고 무조건 3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도 유럽 축구에 느끼잖아요. 변형 3백을 쓰는 이유. 3백 쓰면은 3위 빌드업이 되고 공격 숫자에서 5-2-3 형태를 결국 만들잖아요. 맨체스터 시티 5-2-3 만들고 요즘에는 뭐 3-1-6까지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변형 3백을 만들면서 중앙의 간격을 유지하고 좁게 만든.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출발할 때 3백과도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앙 간격이 좋아지고 중앙에서의 경쟁력이 좋아지는데, 저희는 3백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규 선수가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여기 들어와서 싸우러 들어와야 돼. 내가 볼 땐 피지컬. 왜냐면은 김진규 그리고 서민우가 경합에서 장점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규 선수한테 싸우러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민우가 빌드업 시에 가담하면 김주성은 나가야죠. 제가 볼 때. 그렇죠. 이게 3백을 쓰게 되면 U자가 좀 쉬워집니다. 지금 U자를 제가 봐봐요. 3백에 5-2-3이잖아요. 이거 잘 보면 간격은 이렇게 제가 위치를 하면은 이 올라가죠? 좁히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본은 반칙을 했어요. 외국인 선수 중에서 혼혈 선수죠. 한편으로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중앙 공간에 장점이 있는 3백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이리로 쳐 내려가. 근데 미드만 내려와. 여기 터치라인 벌려 있고 간격 벌려 있고 여기서 소유권 회복 때리고.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일본 싸움 여기 가담이 되는데 싸움 가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백라인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미들은 볼을 잡기에 간격이 멀어지니까 너 일로 와 내가 갈게 했는데 윙백이 이쪽에 있고 나상호 선수 여기 있고 김주성이 여기 있었으면 몰랐을까. 네. 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김문환 선수도 여기. 그래서 윙백들 제가 볼 때는 이건 선수들의 개인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데칼코미랑 똑같았거든요. 그럼 이 선수와 이 선수의 성격이 아예 동일하다는 건데 그런 선수가 어디 있어? 그런 선수 없지. 아무리 쌍둥이를 갖다 놔도 그런 선수 없지. 루카 에르난데스하고 테오 에르난데스가 성격 똑같나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데칼코만입니다. 볼을 받으러 일로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좁히지 않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땐 완전 고정을 시킨 것 같아. 터치라인 벌려 있어. 그러면 백라인이 벌어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잘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후반전에. 자, 이게 5백에서 주민기 선수. 이제 주민기 선수 뺐죠? 후반전에. 이호재 선수로. 근데 이호재가 잘했던 게 있어요. 사실 이번 대회는 이호재의 재발견이죠. 이호재 선수. 제 생각에 월드컵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호재 선수는. 확실한 툴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5백을 한국이 빌드업 시 할 때, 자, 윙어들 사이드에 위치하다가 이동경 선수는 약간 이 위치죠. 이 위쪽. 네, 이동경 선수는 살짝 이렇게. 그리고 나상호는 터치라인에 있다가 안쪽 들어가고. 미드 라인은 여기 있고, 김문환 여기 터치라인 있고, 그리고 이태석 여기 있고, 김문환 여기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동경 여기 살짝 이쪽, 뭐 다섯, 요 정도. 네. 그리고 사이 이렇게 이 빌드업이에요. 이렇게 축구했습니다 저희. 자, 여기서 볼을 잡는데 이 선수들 계속 열로 내려와요. 계속 벌어졌어요. 근데 뭐가 됐냐면 이호재에게 줬을 때 이호재가 본인의 본인의 정면으로 볼을 받는 건 거의 로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걸 받고 이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갔던 선수들은 미드필더 서민우 그리고 김진규였고, 여기서 볼을 잡으면서 여기서 찬스가 꽤 많이 만들었어요. 이호재가 받아주고 이거 사실 이걸 하려고 주민규를 넣었던 것도 있는데 주민규 선수는 거기서 툴이 아예 안 됐고 이호재 선수가 계속 받아주고 내주고가 됐고
이호재가 조금 더 좋았던 건 위치가 센터백 라인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들 라인에서 싸워줬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들 라인에서 한 명만 더 추가가 됐다면 아까 그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호재가 더 싸워줬어요. 근데 이호재는 싸우러 나왔습니다. 다 거의 이겼죠. 하면서 벌어졌고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장면이 서민우 선수의 패스 장면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무래도 김문환 그리고 이태석을 사이드 윙백에 배치하면서 터치라인을 계속 벌리려고 했던 의도에서 나왔던 서민우의 킬 패스가 한번 있었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 일본인구나. 이렇게 들어갔던 거. 이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라인 간격에서 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의 이제 경기장을 이렇게 본다면 보이시죠? 상대의 종적인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우리는 횡적인 간격을 다 버렸습니다. 이 간격들 상대의 종을 벌리기 위해서 세로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세로 간격을 벌리는 건 완벽하게 내려앉았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네. 종 간격이 유지가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횡 간격이 가로 간격이 유지가 안 되니까 사실 일본이 역습을 가져갔으면 꽤 많은 찬스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는 나름의 좋은 기회를 꽤 많이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오세훈까지 투입을 시키면서 트윈 타워에서의 효과를 좀 보려고 했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크로스 플레이, 헤더 이거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후반 70분 이후에는 전술적인 부분에 왜냐면 일본이 너무 내려앉아서 이거는 어차피 일본 입장에서도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한 골을 더 넣을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내려앉더라고요. 선수들 빼고 에너지 레벨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로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양쪽 윙백들에 대한 활용법을 찾아야 3백을 열세를 찰 수가 있어요. 3백을 쓰는 팀들이 이탈리아에 꽤 많고 네, 그 3차 예선 반환점 돌 때쯤 주민기보다는 오세훈이나 오현규를 투입시켜서 더 공격에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전반 끝나고더라도 오세훈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렇게 실험이나 주장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도 장 의원님이랑 저랑 아니 왜 오세훈을 투입을 안 했지?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저희끼리.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홍명호 감독의 머릿속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3백을 쓰는 팀들은 양쪽 윙백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처럼 이제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에 있으면 안 돼요. 변형해서 3백을 쓰는 팀들도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윙백보다 윙어를 배치하는 팀들이 꽤 많고 그 이유는 드리블과 자유로운 동선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많아야 돼요. 여기는 이쪽에서 뛸 때는 이쪽과 이쪽에 걸쳐져서 뛰면은 여기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볼을 잡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상대 압박이 바로 붙는. 그러면 저희가 눈으로 보더라도 지금 각도가 90도죠. 많이 잡아봤죠. 그것도 우리 팀 보고 90도입니다. 이렇게 볼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터치라인 플레이 할 때는 윙어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잡고 돌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그러면 이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쪽에 다른 선수 올라가서 5명 다시 채우고. 혹은 3백처럼 쓸 때는 디마르코 같이 정말 왼발이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있을 때 패스가 나가도 잡고 돌아서서 왼발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우리 선수들은 이제 4백과 3백 물론 김문환 선수도 그렇고 이태수 선수도 그렇고 각각의 소속팀에서 3백의 오른쪽 윙백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플랜 B에 대한 모든 선수들이 투입이 됐을 때 이 윙백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까? 서령호 선수 정도? 근데 서령호 선수도 윙백을 막 전문으로 쓰는 선수는 아니라서 그건 역시도 좀 고민이 되고요. 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네. 훨씬 더 3백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동적이어야 돼요. 얘가 왜 일로 올라와? 저희가 이제 축구에 보면서 흔히 보면서 김민재 선수 막 올라온다 하는 것처럼 물론 김민재 선수가 3백을 쓰진 않지만
그러면 이 양쪽 스토퍼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는 준 미드필더만큼 볼을 차야 돼요. 잡고 이 터치. 왜냐하면 미드가 한 명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연결되는 이 맵을 보면 실제로 여기거든요. 여기 혹은 여기 이게 다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위치 조정도 돼야 돼. 왜냐하면 미드가 2명이면 상대가 3명일 거고, 공격 라인에 압박이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상대 3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미드 벗어나서 볼 받고 다시 움직여서 볼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퀄리티가 양쪽 스토퍼들이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볼을 잡았어. 줬어. 난 뛰어. 혹은 난 일로 가. 그럼 얘가 일로 와서 다시 볼 받아. 이런 공간 이해도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3백을 하려면. 최근에 모르겠어요. 제가 3백을 가장 그래도 꽤 많이 봤고 눈여겨보고 있고, 변형했을 때와 변형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다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조금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제가 느껴서 좋았던 건 서민호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4백을 만들었던 건 좋았어요.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골키퍼는 별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지금 미드 싸움에서 대충 봐도 지금 뭐 올리지도 않았는데 미드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골키퍼가 관여됐을 때가 더 좋은 옵션이 됩니다. 3백이라는 건. 왜냐면 수비가 3명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관여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좀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고, 의도한 바에 당했고,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경기를 좀 풀기는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선수들의 어떤 특징을 활용해서 중후반부터는 대응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퍼가 뱀을 주면 아까 일본처럼 그냥 사이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즈키 자이온이 있는 파르마죠? 네, 파르마. 파르마가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 빌드 3백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시즈키 자이온을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3백에 이렇게 있는데 빌드업 시에 얘가 지금 여기 다 올려.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3백 가운데가 올라가. 이렇게. 여기 골키퍼일 거야. 네. 그럼 윙백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윙백 올라가. 이 정도면 미드 한 명 더 올려도 돼요. 3위. 그렇죠. 골키퍼가 그걸 스키 자이온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위퍼에 있는 선수도 올라가요. 미드 싸움하러. 일단 이게 출발이야. 약속이 되어 있어. 3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빌드업 시에 골키퍼가 시작해. 그러면 상대 압박이 이렇게 있거든요. 똑같은 3투 압박이라고 보면 얘를 달고 일로 가요. 이거 인테르도 가끔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리고 비죠. 골프 앞으로 나와. 그럼 얘가 달고 올라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달고 올라가서 일로 내려와. 달고 올라간 동시에 골키퍼 올라가면 일로 내려와. 미드 하나 올려. 양쪽 윙백 터치라인 가 있어. 가운데서 볼 받아. 이렇게. 라인 만드는 겁니다. 근데 킥이 좋아서 얘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야? 앙제 유황보니. 맞죠? 네. 맞을 겁니다. 뭐 이런 톱 같은 선수들로 내려서 받아주고. 무튼 3백 시에 스위퍼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공간 만들어서 골키퍼가 차지하는데, 마침 이 전술도 시즈키 자이온이 쓰더라. 저는 이 스위퍼가 가운데로 튀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만큼 골키퍼를 활용하면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고님께서 아기타스님은 조현우 1군 아닌가? 조현우 선수
1군 아닌가요? 네, 주전일 것 같은데. 그러고님은 조현우가 선박 능력은 역대급인데 킵이 약점인 선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활용이 안 되겠네요. 거진 대표님 준주전급인데 이렇게 합이 안 맞아서 본선으로 교체라도 나와서 뛸 수 있으려나 싶습니다. 한해전에 특수성을 빼고 국대 임하는 자세조차 틀려먹어서 교체 멤버로도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누가 더 그랬어요. 특히 누가 더 그랬어요. 누구인지는 팬분들이 아실 듯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대한민국이 못했다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이 3백과 3백을 맞부딪혔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어떤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나왔던 것들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일본은 좀 의도했던 게 많이 보여서 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양쪽 윙백들의 활용, 양쪽 윙백을 터치라인에 고정시켰던 한국이었지만 일본은 역발 배치를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쪽 오른쪽인 선수는 더 안으로 넣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3백과 3백이다 보니까 더 도드라지게 나왔어요. 사실 수비 형태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맨투맨. 네, 한 명씩. 왜냐면 뭐 4-2-3-1, 4-2-3-1 똑같으니까. 아마 한국 입장에서 3백의 맨투맨 마크를 하는 것도 원했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의 신체 조건에서는 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네, 이동훈님께서 모리아스 일본도 3백 빌드시 수미가 빌드업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골키퍼가 참여 안 하면 그냥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4백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명의 센터백 중에 1명이 스토퍼처럼 올라가면 그 자리 미드필더가 메꿔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대표팀 뭐 전술이 없다, 뭐 전술이 뭐 예를 들면 뭐 전술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의도도 저는 지금도 없고. 하지만 이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드러났던 걸 좀 본 거예요. 예, 눈으로 드러났을 때 3백과 3백을 그야말로 흔하게 맞다이를 쳤을 때 거기서 나왔던 어떤 부딪힘의 그 뭐랄까 그 상처가 우리 쪽이 어떻게 상처로 좀 드러났는지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님이 없다기보다는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 우리도 나름의 플랜이지. 왜냐면 일본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피지컬을 밀어붙이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게 이제 당장 우리가 야 우리는 힘으로 일본을 눌러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 혹 뭐 예를 들면 야 언제적 생활 시대인데 그 힘으로 밀어붙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좀 다른 것 같고, 오히려 힘을 활용하는 경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일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을 어느 활용을 하면서 또 같이 어떻게 이제 좀 더 쓰리백이라는 거를 고정을 시킬 수 있을지, 물론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워요. 이왕 대한민국 잘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퍼거슨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채팅이 안 보입니다. 네.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참 대단했지만 모리아스 감독 보고 우리나라 감독들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는 손 주장의 마지막 월드컵도 본선에서의 조별리그 탈락을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데이비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롱볼에 세컨볼 싸움을 할 거면서 왜 팀이들의 그마저 몸싸움 안 되는 선수들만 기용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됨.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홍명보 감독의 의도를 좀 보면 세컨볼 싸움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컨볼 싸움을 하려고 했다면 이동경을 조금 좁혔던 의도도 좀 있었을 거고, 근데 세컨볼 싸움을 하려고 했다면 박진섭을 조금 더 올리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으면 진짜 조합을 좀 다르게 가져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그간 대회를 좀 보면 내려앉아 놓고,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히 뒤로 무르게 한 이후에 그 상황에서의 공격의 전개에 김진규와 서민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플랜이 좀 꼬였어요. 이거는 일본이니까 준비를 조금 더 잘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본이 던진 수에 우리가 좀 반응이 어려웠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 예. 주민규 선수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미드필더 선수들이 볼을 잡고 온더볼에서 좋았던 게 좀 좋았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던 거, 일본이. 그리고 양쪽 윙백들이 너무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어떤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약간 뒤로 자연스럽게 무르거든요. 한국을 상대로는. 왜냐면 압박하면 이제 개인기량은 우리가 풀어내는 게 쉬우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올라오는 압박에 센터백 특히나 좌우 스토퍼와 이 윙백 간격이 계속 벌어졌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거기서 이제 볼이 전개가 안 되니까 측면에 가도 원투를 통해서 풀어내서 그렇게 반대가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웠고. 그러고 보니 네, 한국 버거스님 뭐 3백 플랜 A가 3백이었는데 안 먹히면 플랜 B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전술에.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제가 그냥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걸로 그냥 끝을 한번 보겠다. 이번 대회에서는 적어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밀어붙인 거죠. 야,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듣다 보니 일본이 부럽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아기타스님, 야구나 축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도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감독의 역량 결국에 결과에서 따라올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한일전 최초 3연패라는 정말 좋지 못한 오명을 쓰게 됐죠. 그거 자체는 결국에 감독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고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라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거를 밀어붙였다라는 건 결국에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결과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백스리를 했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플랜을 빠르게 준비를 좀 해야죠. 네, 근데 유연성이라는 거는 좀 이제 이번 대회는 저도 좀 찾기 좀 어려웠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저도.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를 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동욱님께서 김민우, 김봉수 조합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그것도 하나의 좀 왜냐면 약간 경합 싸워주는 거 여기에 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박진섭을 확 위로 올려서 왜냐면 박진섭 선수가 이제 전북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선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뭐냐면 강상윤을 빠르게 투입시키는 거. 예, 사실 이러한 구조였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일본이 백라인 뒤로 볼을 보내면서 미드랑 공격 라인이 벌어지고 미드랑 수비 라인이 벌어진 이 상황이라면 저라면 강상윤 선수를 그냥 전반전에 넣었을 것 같아요. 전반전에 강상윤이라는 걸 넣고 강상윤이 거기서 정말 미친 듯이 뛰면서 계속 공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이 운반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빠르게 개선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예 쓸 거였다면 김진규, 강상윤, 박진섭을 썼으면 오히려 전북에서 했던 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그건 사실 그 선수들의 어떤 케미는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박진섭도 조금 더 공격 시에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실제로 수비 시에는 백파이브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북현대에서 박진섭이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렇게 이제 오가는 형태가 있어서 세 명의 합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고 님께서 네. 지인님도 축구도 결국 소비 콘텐츠인데 이렇게만 한다면 팬들은 분명히 등을 돌릴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고님은 계속 걱정을 좀 하고 계세요. 주은님도 걱정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이동욱님은 전체적으로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미드필더와 수비에서 경합 제어하는 플레이가 돋보인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격에서 뭐 디테일 마무리 사실 일본도 뭐 그러지는 못했어요. 막 우리 한국을 일방적으로 막 몰아넣고 하는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스리 대 백스리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 거기서 나왔던 왜 우리는 안 되지? 쟤네는 되는데 이게 이제 팬들도 보여왔던 거거든요. 네.
그로그님은 월드컵이 가장 기대되는 대회인데 벤투와 달리 경기력이 많이 아쉽다 보니 일본도 빌드업할 때 실수 많았어요. 예,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빌드업이라는 것도 시스템 당연히 있죠. 근데 일본도 지금 이 선수들로 합을 아주 오래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수들도 이 시스템에 적응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대요. 이 선수들이 뭐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는 선수들도 아니고 이런 어쨌든 정말 몇 명 선수만 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스템에 맞춘 건데 어, 그러한 조건에서 봤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껴지고 반대로 빌드 어쨌든 선수들의 개인기량은 좀 비슷했다고 봐요. J리그나 K리그나. 예. 1대1 싸움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상대를 압박할 때. 특히 소마 쪽에서 빌드 성공과 동시에 미스가 꽤 많이 발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왼쪽 윙백인데 오른발을 배치하다 보니까 빌드업에 끊기면 바로 이동경과 나상우, 주민규 앞에 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위협적인 찬스, 프리미킥을 얻어내려고 했던 장면도 그 장면에서 나왔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봤을 때는 소마유키 선수에 대한 양면성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 리스크 알아. 예, 그쵸. 그 프리킥 찬스도 소마의 미스거든요. 소마가 오른발로 잡는 동작.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아스는 알아요, 그거를. 당연히 감독인데 그걸 모를까? 왼쪽 윙백 왼발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풀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걸 쓴다는 거지. 쓰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얻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일본도 결과적으로는 좀 경기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꽤 있었어요. 특히 후반전에 라인을 못 올리는. 근데 저는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라인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라인을 내려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지켜버렸어요, 그냥. 예. 이것도 저는 좀 되게 고무적입니다. 대응을 한 거라고 좀 보여져요. 한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밀면서 오세훈 넣고 뭐 가운데 계속 크로스 올리고 뭐 그리고 서민우 살아나고 김진규 살아나고 이러니까 얘네가 이제 좀 안 되겠는데? 왜냐면 압도적인 기량이 아니라니까요. 1대1로 보면 이게 좀 힘들겠는데? 혹은 역습을 했을 때 뒷공간 침투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려요. 야, 우리 내려서 지키는 걸로 우린 대응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센터백이었나? 어제 공격수였나? 키 큰 선수 한 명 딱 넣으면서 그냥 1대1 대응해서 코너킥 같은 거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해두면서 지켜버린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감독의 판단인 거예요. 대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어쨌든 오늘 5분 조금 더 했어요. 5분 더 했는데 저도 지금 뭐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전술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또 이따가 또 컨텐츠를 또 찍어야 되기도 해서 일단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너무 아쉬웠고 아쉬움이 드러나서 더 아쉬웠고 네 그래서 다음에 A매치 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경기였고 그때는 이제 한국이 이런 걸 잘했어요. 혹은 이런 게 진짜 좋아졌어요. 라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네. 강계리 님도 감사하고요. 그러고님 오늘 하루 종일 또 저랑 대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동국 님, 지인 님, 뭐 한국의 퍼거스 님, 아기타스 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아쉬움을 좀 묻어두고 유럽 축구 보면서 좀 기다리다가 또 경기 다음 A매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님 그리고 준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